문신사중앙회가 주관하는 반영과장 타투 법제화와 K뷰티 융합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에 문신, 반영과장업 및 문신 이용자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해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반영과장 타투 법제화와 K뷰티 융합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드리고요. 특히 우리 공동체 주실 우리 강명은 의원님, 우리 고영희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유정두 의원님, 최명 의원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토론회를 열정적으로 우리 문신사 중앙회에 많은 분들이 같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우리 임보란 문신사 중앙회 이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전병률 대한보건협회 회장님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게 사실 문신사 중앙회하고 인연이 오래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문신사 중앙회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많이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이유도 거기 우리 문신사 중앙회 활동에 열정도 있었지만 제가 느끼는 아픔에 동감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문신사 중앙회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게 문신이 피부를 캔버스로 여기는 예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컨텐츠, 문화예술적 컨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K-타투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스타일을 재해석해가지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해가지고 파인 타투라고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이 세 장르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세계 유명인들의 러브콜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많이 인정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러브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법 체계 수준은 1992년에 대법원 판결에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이걸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로 멈춰져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92년이니까 30년 전입니다. 문신이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됐고요. 우리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문신을 경험했다라고 여론조사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제화가 참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 시장 규모나 종사자들도 많아져서 지금 보면은 이 종사자가 제가 22만여 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을 빨리 반영해서 법적 체계화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모아지고 지혜들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제화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보여주신 열정, 제가 듣기로도 대법원에 가서 교대를 이렇게 맨날 시위를 하시고 그러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열정과 그러면 이 아픔을 서로 공감하면서 새로운 체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현장의 전문가들이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담아 주셔서 좀 지혜를 모아 주시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표받은 게 이제 문신 이용자 보호법입니다. 이 대표 발의한 법안 말고도 이것은 물론이고 관련 법률이 국회 내에서 좀 빠른 속도로 좀 논의되고 그래서 그 성과를 든 바탕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분들뿐이 아니라 우리 국회 내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과 근거들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저 30년이 지났는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범법자가 되고요. 문신 이용한 분들이 법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뭐 보상이나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런 현실과 괴리된 것들을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정만큼이나 내용과 근거, 지혜 잘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우리 공동 주최하신 의원님과 함께 내용 잘 모아서 국회에서 논의도 되고 또 성과가 있어서 또 관련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지혜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춘숙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문신 염려의 문제로 법제화가 시급하다라고 질의와 언급을 해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또 우리 최종윤 의원님, 고영인 의원님 그리고 다른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뭐 국회의원들은 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 사무실에 문지사협회 여러 임원들께서 오셔서 현장의 어려움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반영우 화장 타투의 법제화, K-뷰티의 융합 발전을 위한 토론회 정말 제목 그대로 이 반영우 화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가 마련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앞서 최종윤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신은 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개성의 자신을 표현한 개성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신이 대중화됐지만 사실은 양성화되지는 못했고 그로 인한 피해는 문신을 이용하는 국민들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신용 염료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문신용 염료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없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문신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는데 국민들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문신의 법제 개선 그리고 국민 건강 보호 또 K-뷰티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토론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법제를 만들 수 있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국회에서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고영인 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고요. 안산 단원갑 고영인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6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주위에서 저를 적극 지지하는 분들이 얼굴이 너무 완벽한데 눈썹만 살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내 몸에 털끝 하나 건들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왜 종교는 기독교인데도 우리 사람들 심리가 있잖아요. 뭔가 이 선거 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안 했어요.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전에 준비를 할 때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안 하고 떨어졌는데 못할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했습니다. 편 안 와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이걸 살짝 해가지고 우리 사회자가 그런 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동감이십니다. 지난번 국회 정문 앞에서 우리 여러 임원분들이신 것 같은데 뭐좀 어필하면서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걸 합법화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고요. 어쨌든 이 현실과 법이 우리 사이에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타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은 분명한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고 항상 현실을 반영하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 체계가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고 또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범법자로 몰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뭔가 찝찝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고 거기에 저도 함께 응원하고 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업종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5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될 잠재력이 있는 신업종으로 이게 채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육성하겠다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발표했던 건데 그래놓고 이걸 불법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한 것 중에 탁월한 선택은 우리 당에서 가장 추진력 있고 또 능력 있는 이 최종현 의원님을 선택해서 이 일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최종현 의원님 그래서 최종현 의원님이 나서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 같고 그 옆에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토론회에 바쁘신 시간 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공동 주최해주신 8명의 의원님 그리고 흔쾌히 좌장을 맡아주신 존경하는 정병률 회장님께 대한문신사중앙회 모두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꿈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미 반영구 화장은 한류의 K-뷰티 중심 축이 되어 있습니다. K-타투 역시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 유명 타투샵에는 한국의 아티스트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의 궁극적 목표는 문신업의 양성화입니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회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온라인으로 보건유색을 지속했으며 한라인을 통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전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17년 헌법소원의 시작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총 4번에 걸쳐 1,500명이 넘는 분들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2019년 1월 대한문신사중앙회 정의원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2018년 11월 14일 일본 최고법원의 판례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지금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국회 입법청원 등 법제화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현직의 반영구 화장과 SMP 그리고 타투 종사자들과 단합과 노력해왔습니다. 중앙회는 문신사들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사업에도 특별히 힘을 쏟아 민간 자격증 보급을 위해 교재 편찬에도 힘쓰고 교수님과 전문가를 초빙해 학회를 설립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열정이 있었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1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달에도 보건위생 교육이 있습니다. 벌써 32일차 교육이며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자가 모여서 제안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중앙회가 외부 초청을 해서 실시했으나 이달부터는 대한보건협회에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보건협회는 보건유익 전문기관입니다.
저는 대한보건협회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2018년 동안 총 4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청을 받아주신 대한보건협회 전병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주말에는 이외에도 세무서에 협조문을 보내 우리 회원들이 문신 서비스 사업자를 발급하게 했습니다. 행여 범법자라는 낙인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도록 자존감을 불어넣어 부당한 법 집행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의료계를 비롯해 많은 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국민의 의무를 지킬 수 있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국회에서는 우리 직업을 가지고 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도 해외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으며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발전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문신은 일반적으로 서한 문신을 뜻하는 타투, 미용 문신을 뜻하는 반영구 화장, 두피 문신은 SNP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특히 한류 대표적인 산업 뷰티, K뷰티에서는 반영구 화장은 절대적입니다. SNP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계 탑 클래스로 올라와 주목을 받고 여러 해외 바이어들과 관심과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신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 발전하고 있습니다. 타투이스트의 미술적 재능은 공예를 비롯해 다양한 패션과 액세서리, 공연과 영화, 게임과 광고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으며 현대 여성의 화장술은 반영구 화장이 베이스가 되어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문신은 인류의 오랜 관습이며 수천 년 동안 지난 현재 이르기까지 원리와 원형 그대로를 간직하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 등을 통해서 안정성과 검증을 받으며 전수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와 종교, 문명의 충돌과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문신은 존재했으며 상한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문신 습속은 오늘도 이어져 문신 인구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어쩌다 문신이 범법을 양산하는 시스템이 되었을까요? 정말 문신 관련 법 제정은 정말 필요한 걸까요? 세계 정상 국가들은 문신업을 관리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문신을 금지하는 나라는 있으나 불법 의료행위라고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불법이거나 의료행위라고 인식 못하고 문신업소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왜 의료계는 문신 법제화를 반대하는 걸까요? 의료계는 반대 논리는 역설적이게 의료계가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인 의료계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문신과 관련된 법 제정에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문신이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례 때문입니다. 문신을 문신사들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며 법으로 제정하는 건 그들이 오랫동안 힘들게 지키고자 했던 권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 깨어진 단추 하나가 이렇게 이해관계자인 당사자인 문신업 종사자와 의료계의 대립으로 법제화 추진을 막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도무지 풀릴 기회 전혀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재능이 있는 젊은 여성과 여성 종사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범법자도 모자라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수사관들은 우리를 속여 함정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언론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의료계와 법원은 지금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과 땀을 피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당사자가 아니면 정말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 양심을 걸고 문신을 절대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는 문신 관련 산업과 기술 선도국으로서 이해관계 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찾고 법제화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가자고 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불법 행위로 전락한 문신이지만 신기술의 개발과 힘입어 IT와 패션, 뷰티 산업 융합하며 문화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하청 공장이었던 중국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루라도 법을 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도 실제 규제특례법 안에서 실현 가능성 여타를 타진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움직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토론회를 통해 문신사도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영과장 타투법제화와 KBT 융합발전 토론회에서 훌륭하신 토론자분들 모시고 열띤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리스트로서 한정선 헬스경영본부장, 황희주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님, 황정열 주 PBS 코리아 대표님, 김소윤 감각차이 아카데미 대표원장님,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팀장님, 그리고 홍천자 보건복지부 문신관련 생활보건 TF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일 먼저 김소윤 원장님, 그리고 황종열 대표이사님, 그리고 황혜주 교수님, 한정선 본부장님, 그리고 또 이민 팀장님, 홍찬자 팀장님,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소윤 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소윤 원장님은 현재 감각차이 아카데미 원장님이신데요. 주요 경력을 보게 되면은 압구정 비앤미 교육연구원 원장님, 또 예지미 피부과 컨투어 메이크업 교육원장님, 청담 예뻐지는 CK 클리닉 원장님 등을 이렇게 갖추셨습니다. 오늘 김소윤 원장님께서는 현장의 의견을 주로 청취하셨는데요. 한번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인당 한 7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윤 원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종윤 의원님의 지역구인 경기도 하남에서 반영고 화장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대표 발언자 김소윤입니다. 저는 올해 16년째 이제 반영고 화장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16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도 법제화에 대한 그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저희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답답한 마음을 넘어서 이제는 눌러왔던 억울함들이 여기저기서 사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상당한 이 악조건 속에서도 문신이라는 분야가 당당히 대중화를 이루었기에 이렇게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저희 문신사들의 이야기를 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저희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문신사에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 몫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데요.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문신사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문신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첫 번째, 동종업계 및 마케팅 업체들의 끌어내리기식, 죽이기식 신고입니다. 저도 올해 4월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미용업 신고를 한 업장이기 때문에 PPT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 2개가 내려졌는데요. 100만 원의 벌금이 검사로부터 구형되었고 업장 그 100만 원의 벌금은 행위를 한 당사자인 저에게 내려진 구형이고요. 그리고 업장에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시청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 근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리고 국민들도 그리고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문신이 의료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의료행위라면 적어도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도 저희와 같은 문신사를 고용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 문신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정당한 영업권도 취득하였고 세금도 내고 있고요. 위생교육도 받고 있고요. 국시는 있고요. 판사님과 시청에서도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 둘 다 유예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이지 법만 만들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익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서 이렇게 공권력이 낭비되고 문신사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둘째로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특사경의 함정 수사입니다. 이제 특히 지자체 특사경들의 어떤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현장은 사실 드라마 촬영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권 유린, 강압 수사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사가 특사경의 업무 실적을 올리는 데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저희를 2번 죽이고 있는데요. 이 PPT 자료를 보시면 부산시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에 있는 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자료인데요. 지난 2월에는 이월 한 달에만 23개 업소를 적발하였고요. 인천은 8월경에 총 12개 업소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광주시인데요. 광주시는 지난해 20여 개 업소를 적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강압적인 수사 과정이 문제가 돼서 저희 문신사들이 관할 시청에 직접 항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광주시 남부 특사경은 광주시가 주관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 해에도 몇 번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사경의 단속이 보건위생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을 위한 공권력 행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저희가 겪는 고통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다라는 점 여기 계신 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흔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 약점이 되어서 데이트 폭력, 성폭력, 갑질 등 너무나 많은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참 전달을 잘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저희가 법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도 있지만 근데 또 법이 없어서 저희가 제재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분별한 교육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무분별한 어떤 단속을 피해서 사실 2016년부터 교육적으로 굉장한 쏠림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아시다시피 2016년에 부산 김남수 선생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에 대한 친뜸 교육을 허가한 그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친습 행위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합법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학에서도 반영구 화상을 가르치거나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현재 과다한 경쟁, 그 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광고, 그런 광고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자격이 부족한 문신사들을 끊임없이 과다하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문신사들까지 시장에 많이 배거 배출이 되고 그 포화된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도 힘들지만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도 돌아간다는 점 여기 계신 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고요. 이 모든 일은 해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국가가 해주지 않는데 또 저희 스스로 많은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법만 만들면 되는 일이고요. 저희도 저희를 위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 타투라는 행위 자체가 요즘 보게 되면은 스포츠맨이라든지 예술인들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가치라든지 또 어떤 이 종합 예술로서 많이들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다 안전한 타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보건협회가 이 문신사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특히 또 이 법제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토론자 황종열 대표이사님. 이 대표이사님은 현재 주식회사 PBS 코리아 대표이사님이시고요. 또 KBT 전문가연합회 이사장님이십니다. 명지대학교 겸임교수님이시면서 캐나다 클라우드 컬리지 주임교수를 또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PBS 코리아 대표 황종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문신 염료와 의료기기, 문신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토론을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신 염료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아까 좀 나눠 드리셨나요? 좀 앞에 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옥시 사태가 터지고 이후에 환경부에서 급히 정말 급히 이런 색소 방안에 대해서 이제 허가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계도 기간을 거치긴 했지만 사실 너무 어렵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색소 허가받기가 힘든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리고 외국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이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져 있는데 좀 완화해달라라고 저번에 한번 2018년부터 19년도 넘어가면서 이게 식약처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제가 식약처에 가서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것이다. 안 그러면 동일하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메디칼 매거진에 아랫번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반영국 문신 색소가 의료용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허술하다, 소홀하다 이랬는데 제가 의료용품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히려 의료용품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오히려 허가받는 기준이. 근데 색소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색소 받아놓고 난 이후에도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전에 분명히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또 생기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뭐냐면 저희들 허가받기 위해서 이 10가지 항목을 허가를 받습니다. 10가지 제 앞에 있는 허가를 받으면 요즘에는 금액이 좀 많이 다운돼서 한 120만 원 정도 돼 무균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균 처리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이라고 한 군데서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무균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허가받는 데가 5군데 정도, 6군데가 되는데 어쨌든 무균은 그쪽에서 이제 통합돼서 이렇게 허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된 게 모든 품목 제형별로 다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게 좀 간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 환경부에 가서 많이 좀 대화도 하고 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신용 기기의 인허가 절차입니다. 제가 20년 정도 문신 제품을 팔았는데요. 제가 제조는 10년이 됐습니다. 유통은 제가 20년 됐고 제조는 10년 정도가 됐는데 의료기기가 2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하나 허가를 맡으려면 지금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요. 빠르면 6개월이고 보통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비용은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엠보펜. 엠보펜입니다. CF에다가 지를 넣습니다. 제가 이 엠보펜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 하니까 이거는 2등급이에요. 2등급. 3천만 원, 4천만 원 받고 이거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엔도핀이 어떻게 이게 그렇게 분류가 되죠? 칼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2등급으로 분류를 해버리더라고요. 시행처에서. 그래서 좀 이건 너무 좀 탁상인정이 아니냐. 물론 이게 엠보라는 1등급, 2등급 바늘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공품입니다. 가공거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가깝게 좀 밀접하게 저희들과 대화도 소통도 하면서 이런 상황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색소 허가 나지 않으면 딴 나라에도 구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출용 색소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는 거는 웬만하면 구입 안 하려고 합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서는 미용기기로 막 우리나라 막 치고 들어오고 있죠. 쿠팡에서도 기기를 팔더라고요. 어디 쿠팡에서 이렇게 의료기기를 팔고 있지.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의료기기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놀라가지고 이거 우리 잠식당하겠다. 중국에 잠식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색소를 우리나라에서는 잘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기기도 엄청나게 잘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의료법으로 의료기기를 묶이다 보니까 저희들 해외로 수출길이 다 막혔습니다. 왜? 단가도 너무 비싸거든. 그 허가 비용을 다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쌉니다. 근데 의료기기 하나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하면 정말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들 수가 있는데 허가 때문에 녹여서 1년이나 시간을 녹이죠. 4천만 원 금액을 녹여버리죠. 녹여버리니까 하나가 이제 엄청나게 비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완화되어야 된다. 문신염료나 의료기법은 분명히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의 주제는 문신 서비스업 신설에 따른 현행 제도의 모순적 실태 관련 교육계의 견해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고등법원에서는 문신을 합법적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신 교육과 학습의 자유는 허용이 되고 있죠. 자, 교육과 학습의 자유가 허용이 되는 부분이 대법원 2016년 7월 22일 부당 김남수의 친구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의 교육과 학습의 자유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각 대학에서 반영구 화장 및 문신 관련한 정규 교과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반영구 메이크업이라든지 또 현재 반영구 메이크업, 그 다음에 반영구 화장, 또 색소 분석학, 색소 분석학에서는 반영구 색소와 타투 색소를 비교 분석하는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업들이 현장에서 지금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인 겁니다. 그리고 모 대학의 토탈 미용예술학과의 경우 한 학년 신입생 정원 80여 명이 정도가 되는데 그 신입생 중에서 20여%가 문신사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의 경우 석사 과정에서 재학생들의 신입생 기준으로 봤을 때 재학생들의 30에서 40% 정도가 이 문신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곳을 정규 교과로 편성을 하던 혹은 특강 과정으로 편성을 하던 이것들을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혹은 아카데미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럼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통념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정부의 정책들을 좀 보겠습니다. 정부의 양성화 추진 발표인데요.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전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5년 신직업 창출 계획 발표에
문신사 양성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양성화 계획 발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게 불법인지를 모르고 문신을 배우고 직업으로 삼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또 국회에서는 4건의 문신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17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까지 문신사법은 매 회기 빠지지 않고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문신사를 신직업 또는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해서 양성화 추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무서라고 동그라미 원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2019년도에 업종 분류 코드를 받았습니다. 문신 서비스업이라는 명칭으로 업종 분류 코드를 받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신사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영업신고증은 발급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공중위생법 단속 대상으로 불법 시술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는 다 하는데 구청에서 얘기하는 그 영업신고증은 발부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단속을 했을 때 벌금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교육계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거를 교과로 가르치게 되었을 경우 저의 제자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 이게 취업률 리스트 있죠. 대학에서. 대학 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창업을 시켜야 되는데 취업을 했을 때 4대 보험은 나옵니다. 제자들한테. 그렇지만 제자가 시술을 했을 경우는 불법 시술자가 되는 거고요. 또 제자들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업종 분류 코드는 다 나와 있는 실정이지만 마찬가지로 영업신고증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불법 시술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조리함 혹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로서 느껴지게 되어 이 부분을 토론회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현안들로 인해서 관연구 또는 문신 시술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것들 국회의 법안 발의, 정부의 양성화 추진, 일자리 부족, 불법 인식 부재, 시장의 확대와 수요 증가, 연예인 등의 문신 증가, 이런 부분들은 앞서 다 얘기가 됐고요. 해외 진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문신업 종사자가 증가하는 이유인데요. 사실은 국내에서는 불법 시술자로 낙인이 찍히는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손재주가 좋지 않습니까? 코리아 한국 사람들 그죠? 그 예전에는 임진왜란 시대에 그럴 때는 도자기공들을 일본에서 다 데리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손재주가 좋은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시술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불법 시술자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 존중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살겠다. 이런 마인드로 반영구의 우수한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을 굉장히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제화가 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서 이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들, 재주 좋은 인력들을 해외로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하고 있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육과 학습에 대한 열망의 고조라고 작성을 드렸는데 사회적 관심에 따른 문신사들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사실 교육계에서 석박사 과정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들의 논문의 주제들을 이렇게 보면 참
참으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학위 논문 주제로 나갔던 거예요. 타투 이스트의 직업 선택 동기와 직업 가치관이 직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반연구 특수 메이커 닥터 아이 포에스 기법 개발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반연과장 기법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받았습니다. 특허 출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후속으로 이분께서는 도구, 반연구 화장을 하는 그런 도구도 특허 출원을 받고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튼살 부위에 적용한 미세색소 침착술의 효과에 대해서 논문도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반연구 화장 분야에서 기존과는 다르게,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학업을 하고 학업을 통해서 외부로 이렇게 우리의 분야를 좀 더 내보이고 우리의 분야에 발전하는 상황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열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8분여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저는 시간을 다 썼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신사의 열정입니다. 이렇듯 학위 취득자의 증가, 학술대회 참가, 대학 진학률 상승, 민간 자격증 취득 등 문신사들의 열정으로 인한 노고들로 이런 부분들 사회 각 전반에서 긍정적인 상호 시너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끝으로 제안입니다. 제안점인데요. 모순 해결을 위한 사회 지도층, 교육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촉구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교육계의 지원을 통한 자질 향상 및 자격, 경력이 증명되어야 하고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위생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해외활동, 취창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전념하는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또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대학에 진학하는 이 타투이스트들의 경력을 보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그런 이 학부 전공 학생들이 많다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언론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인데요. 현재 헬스 경영에서 이제 그 헬스 경영 본부장님이십니다. 한정선 본부장님이신데요. 건국대학교의 생물공학과 향장 생물공학 박사님이십니다. 화장품 전문 기자님이시고요. 중국 칭따오 한박사 미용미발유한공사 법인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또 아시아 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전 중국 A&D 페이스 화장품 합작 공동대표 그리고 K-뷰티 미용대회 심사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한정선 헬스경영 본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신 반영구 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국내 의료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번 토론회에 의료인들이 배제된 채 토론회가 이루어져서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개회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과 강병원 국회의원께서 현실에 맞는 법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본 토론회에서 문신사법 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께서는 세계 각국에서 문신 등 신체 예술의 시술 절차 및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정부에서 관리 규율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에서도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판결 이유로 든 것은 해외 주요국에서 타투 시술업에 의사 면허를 요구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고 별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는 우리나라 체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두 번째, 문신의 위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문신은 두 가지 의료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인체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한다. 둘째, 침습성을 전제한다입니다. 즉, 문신은 인체를 보호하는 방어막인 피부라는 장벽을 뚫고 진피까지 염료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문신 행위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발적, 통증, 감염이 가장 흔하고요. 이 밖에 접촉성 피부염, 켈로이드 등의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의료법에 의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반영은 금지된 상황입니다. 또 바늘을 이용해 염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덜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라야 하는 마취연고 역시 의료인에 한해서 사용해야 하는 약품이라는 사실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마취크림을 도포할 때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신 제거 과정에서 미해 가능성의 연속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는 타투,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한국교총 건의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타투 입법화 여부는 국민건강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의하되 그 과정에서 반드시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교육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요청한다며 청소년 학생에 대한 외상문신, 의료문신 등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논란이 되는 서화문신, 즉 몸통이나 사지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문신 행위는 금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화문신의 경우 청소년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며 문신은 후회 사례가 많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즉 문신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 또한 부작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가, 문신은 시작부터 제거까지 피시술자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리 규율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급성장하고 있는 문신과 반영구 산업에서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수많은 문신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불법 시술자로 분류됩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인 거죠. 게다가 지금은 문신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국민 건강만을 내세우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계속 억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법 사각지대에서 괴로워하는 문신사들을 양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약품, 화장품, 건기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군으로 구상한 문신 반영구 담당 부서를 보건복지부의 신설,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사협회나 보건협회 등과 연계해 위생교육과 함께 문신, 반영구 화장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수시로 정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건소 등을 활용해 문신 염료, 마스크, 바늘 재사용 문제 등 보건위생상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 감독하기 위한 실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현재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는 민간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인 면허증으로 전환시켜 공신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체를 다루는 직업은 모두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는 물론 헤어 디자이너, 피부 미용사 역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신사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문신 반영구 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5장 벌칙 중 징역과 벌금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합의 후
형량과 벌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사람과 병역면제가 목적인 사람에게 문신을 해준 사람의 형량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신사들 스스로 오히려 형량을 무겁게 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 문신사는 인체 침습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처럼 면허증을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습을 거친 후 정식으로 문신사 권한을 부여해야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신은 특성상 한 번 시술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문신을 단순히 미용과 산업 측면에서만 본다면 더욱 육성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다시피 문신은 인체의 직접적인 시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작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문신업은 단순히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측면도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신사의 법제화를 통해 당당한 직업인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책임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번 토론회가 차근차근 원칙을 지키면서 문신사들께서 당당하게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사의 기자의 입장에서 현재 어떤 그 상황을 팩트 위주로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까지 아주 정확하게 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팀장님으로 계시는 이민 팀장님이신데요. 이민 팀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요. 현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책연구팀장님이시고요. 과거 경력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연구위원을 역임하셨으며 또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보건의료연구원 이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 지금 정책연구 과제를 11월 30일까지 좀 수행을 했었고, 그래서 복지부와 지금 정책 방향에 대한 이제 논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백업 자료들을 좀 만들고 앞으로 법제화가 이제 됐을 때, 그다음에 법제화 추진 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책 방향 연구들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아직 뭐 내용이 지금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서 이제 한본부장님께서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는 요번에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지금 현재 이제 부족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이 한 1270명 정도 좀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경력이 5년 미만인 그 분들이 한 62% 정도가 돼서 오히려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걸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반영구 하시는 분들, 이건 중복을 허용을 했고요. 반영구 하신 분들이 한 85% 정도 응답을 하셨고, 두피를 저희가 좀 별도로 요번에 좀 표기를 했습니다. 두피 문신 하시는 분들이 한 33%, 사원 문신 하시는 분들은 한 12.3%들이 응답을 해주셔서 이 중에서 저희가 아직 분석이 다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반영구 화장 쪽이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차지하시는 비율과 거의 유사하게 좀 다 응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뭐 다른 부분들은 그 잘 됐다라고 표시를 해주신 거고 부족하다고 표시해 주신 부분들을 위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전 동의서는 대부분 다 작성을 해주시는 걸로 좀 파악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동의서에 부작용 내용들이 좀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한 78%, 이것도 적진 않지만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또 부작용 부분은 전혀 포함을 시키시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또 거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생 준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 69% 정도가 되는 걸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뭐 국소 마취 크림 얘기가 나왔지만 반영구 화장 때 사용하시는 국소 마취 크림 이제 사용 고지나 이제 부작용 여부 확인하시는 비율이 한 79% 정도 되시는 걸로 좀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술 시에 안구 보호 장비 이제 그거는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저희가 좀 파악을 원래도 하고 있었었는데 응답도 한 27.6% 정도로 그걸 사용하시는 비율은 굉장히 좀 낮은 것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관련돼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제 장비 관련돼 있어서는 외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준들에 비해서는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좀 일단 파악하고 있었는데 질문에서도 이제 세면대가 시술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신 비율이 이제 48% 정도, 그다음에 세척 및 소독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라고 한 비율이 한 51% 정도로 50% 미만으로 좀 확인됐고요. 소독용 장비에 있어서는 그 협회나 단체분들이랑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좀 거치긴 했습니다. 이제 자외선 소독기를 가지고 계시는 퍼센트는 한 83%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고압 증기 멸균기는 이제 반드시 좀 포함을 해야만 이제 시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도 지금 현재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타투 협회에서 이제 고압 증기 멸균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고압 증기 멸균기를 가지고 계신 퍼센트가 한 21% 정도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펜 타입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고압 증기 멸균기는 사용하시기 좀 어렵다는 얘기들은 저희가 이미 익히 좀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플라즈마 저온 살균기나 이온가스 멸균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제화가 되거나 추진이 됐을 때 같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나왔는데요. 위생 관련 교육 경험 유무에서 소독 위생 교육을 받았다 하시는 퍼센트가 한 64%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질병이나 이제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셨다는 교육 내용이 한 50% 정도로 사실 굉장히 조금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미미하게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술 사용 재료와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소마취 크림 자체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허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 허가를 받은 거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퍼센트가 한 64% 정도가 됐고 약국에서 구매하신다는 여부가 한 33.7%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국소마취 크림도 앞으로 이제 제도화 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추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서 비형 간염 예방 접종, 이제 외국에서도 대부분 이제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은 반드시 이제 필수 조건으로 지금 시술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 67% 정도가 지금 접종을 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또 의외로 좀 결과가 나왔던 게 미성년자한테 시술하신다는 퍼센티지가 한 2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미성년자한테 좀 시행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퍼센트로 잡히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도 이게 세부 분석을 해보면 반려고 쪽이 좀 많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동의서를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퍼센트도 한 20%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술자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수행되는 케이스들도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기 전에도 조금씩 자정작용 노력 측면에서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제도화 관련해서는 저희 복지부에서 홍 과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에서 의료인도 아니다라고 판정을 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일본에서는 법제화 추진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일본 타투협회랑 저희가 좀 매일 수신을 좀 교환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좀 상황이 거꾸로 좀 된 상황이긴 하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의 동향을 보면 아까 영유 얘기도 해주셨지만 EU에서는 지금 2022년에 이제 영유아 관련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법제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색 색상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가 외국도 계속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사실 이제 문신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좀 문신 관련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지금 문신 염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장기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나노 입자 형태로 이제 몸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제 그 연구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런 사항들도 앞으로 이제 규제 사항에 맞춰서 조금씩 좀 정비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염료 얘기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이제 식약처로 넘어간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법으로 돼 있고 이제 나라마다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EU에서 이 규제를 강화한 이유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 있다는 건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장기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상황으로 EU 쪽에서는 또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앞으로의 사항들이 이제 법제화에 미칠 영향들이 조금씩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국외 가이드라인을 계속적으로 좀 그 번역하고 이제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하고 번역을 해보면 국내 의료 관련 감염 지침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많이들 지침들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의견 조회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뭐 그래서 의견도 많이 주셨고 보건협회에서도 그 가이드라인 제작할 때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개정 작업을 거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가이드라인 초안들은 이제 안들은 저희가 그 보고서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고 실증 특례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실증 특례의 목적이 사실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이게 규제 성격이랑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반대의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를 진행할 때도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근거로 해서 실증 특례 모형을 좀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제시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이제 복지부에서도 좀 그 관련된 내용으로 실증 특례를 추진하시려고 이제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앞으로도 좀 그 지속적인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마도 우리 플로우에 계신 분들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어떤 조직일까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정부 조직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하면은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안전한 의약품 또 안전한 의료기기를 그 국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정부 기구, 그래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고 승인해주는 기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정부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의료행위라는 것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행하는 모든 이 행위를 이제 의료행위라고 하는데 그 의료행위가 과연 안전한 의료행위냐라는 것들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새로운 의료행위, 그런 새로운 의료행위가 정말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행위냐라는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이 정부의 기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신이라는 이런 행위 자체가 정말 안전한 건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그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태 조사도 하고 또 염료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고 외국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외국의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정부 측에서 이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은 순서는 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는 정부 입장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국의 건강정책과 또 그중에 생활보건 TF 조직이 있습니다. 그 생활보건 TF의 홍찬자 팀장님이신데요. 홍찬자 팀장님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국민연금급여팀, 또 사회서비스 정책과 자립지원과 등에서 이 주요 정책 업무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홍찬자 팀장님께 토론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문신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제도적인 공백으로 인해서 그 안전관리에 사각지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사자 하시는 분들은 뭐 자격 요건이라든지 개설 요건이라든지 위생 안전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실증 특례를 이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보고 그 결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구체적인 이제 정책 방향들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 내용이 사실은 문신 시술 단계별 그 안전성 확인이라든지 이제 실증 모령 마련 같은 것들 그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실증 특례, 그러니까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걸 검증하고 평가해서 제도와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이런 자리에 와서 느끼는 거는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것과 되게 그 법제화 열망이 강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는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거에 대해서 몸으로 느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담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 발표 그리고 또 6분의 토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플로어에 계신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